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현철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딜레마들을 좀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대,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포함한 또 실천신학 전 분야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분석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논문들과 또 책들을 또 많이 또 인용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 올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CTS 우리 PD님들과 같이 좀 토의하면서 현재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딜레마들 중에서 특별히 지역 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살펴보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실천적인 연구 문제와도 맞닿아져 있고, 또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가장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 또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가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왜 지역 환경 분석이 필요한가입니다. 이게 현장 목사로서의 좀 저의 딜레마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전도사 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로 저희 고신총, 제가 속속한 고신총회, 또 그리고 우리 학교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한 13년 차, 14년 차 지금 교수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목회 은사님이신 강학근 목사님 계신데요. 우리 강 목사님 저희 고신총회 전임 총회장이셨죠. 함께 지금 열심히 또 성도들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사역들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동력자분들도 계셨고, 또 동료들이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목사로서 우리가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강한 저희들의 어떤 열정들, 또 사명감 때문에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목사로서 제가 또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이제 또 교수로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은 마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나 또 목회 계획이나 또 신방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설교에 대해서도 너무나 중요성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이 있는 성경 주해와 또 원문 분석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저의 후배 목사들, 또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들을 아주 저희들이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게 재밌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냐 하면 그런 분석들과 그런 연구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 동기 중에 지금 개척을 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참 학교 다닐 때도 또 신대원 다닐 때 또 신학교 다닐 때도 참 탁월하게 잘 했던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또 현장에 와서 직접 필드에서 이렇게 만날 때에 이야기하는 바가, 이 교수 정말 내가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너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답답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장시간한테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청중과 잠재적인 지역 성도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터치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답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목회 계획이라든지 신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하반기 사역들을 또 만들어 감에 있어서 어떻게 성도들과 또 잠재적인 지역 성도들을 전도하고 삶을 터치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좀 전략과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역 개체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로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지역사회를 저희들이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좀 정밀 타격하면서 데이터와 자료들을 통해서 설득적이고 설명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이나 또 우리 당회원들이나 함께 또 지역사회를 좀 설득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터치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런 답답함들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준비해본 몇 가지 사항들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환경 분석을 위한 전략과 방법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TS에서 기대하시는 바는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가 경남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경남 지역의 상황들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고, 단지 이 데이터가 경남 지역의 목회자들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앞서 지역 환경 분석을 위한 전략과 방법들을 통해서 경남 지역 사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의 많은 우리 목회자분들께서도 경남 지역은 아니시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 사회들을 분석하는 하나의 모델과 샘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는 지역 환경 분석을 통한 경남 지역 목회 방안들에 대해서 좀 제안해 드리고, 경남 지역에 맞는 밀착형 목회 방안들을 한번 방향성들을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 환경 분석을 위한 전략과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신학계에 있어서 실천신학적 방법론적인 한계들을 저희들이 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목사님들 참여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라이브를 통해서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실천적인 학문 분야에 있어서 실천신학적인 내용들을 말 그대로 좀 실천적으로 저희들이 좀 배우지 못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천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론신학처럼 배워왔던 부분들인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역 환경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성도들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현장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현장의 전문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내고 또 성도들이나 또 당회원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사항들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학계 내 실천신학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 현실들이 굉장히 문헌 연구 중심에 이론화되어져 있고 또 추상화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주는 인사이트들은 있지만은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우리의 목회 생태계가 바뀌어졌는데 서구의 이론들을 가지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수행해왔던 목회 이론들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 맞는 방법과 전략들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실천적이고 의미 있게 상황들을 좀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신학 교육 과정 안에서 갖춰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 있어서 역량 부분이, 이런 지역 환경 분석과 관련된 역량들이 개발되거나 또 준비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제가 많은 이제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또 제가 우리 목사님들 THM이나 PhD 과정 안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파악하시면 좋겠다라는 사항들을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법론적인 패러다임인데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것인가입니다. 이 방법론적 패러다임에는 크게 우리 목사님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퀀티테이티브, 양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양적인 접근. 그리고 두 번째는 퀄리테이티브, 질적인 접근, 정성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실제로 내면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나 가지고 계시는 정말로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들을 양적인 측면을 통해서 또 질적인 측면을 통해서 좀 이렇게 풀어내고 잘 포장하고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 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고 어떤 로드맵들을 잡아서 계획들을 추진해 나갈 때 모두 이런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들을 활용해서 회사가 결정을 하고 분석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적인 접근은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실증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접근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설문조사 과정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추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해서 내용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고 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설득하고 만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과정들로 저희들이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면 요구도라든지 또 필요사항들까지도 우리가 도출해서 분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적인 접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참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THM 과정이나 PhD 과정을 통해서 아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누구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설문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신뢰도나 타당도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내용들을 판단하고 또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과정만 거치시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들은 지금 한국교회 앞에 우리가 정량적인 접근, 이런 양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앞에 저희들이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슈들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으로 해도 부록에는 여러 설문지들이 있는데요. 목사님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그것들을 좀 수정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역 현장 가운데 다양한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양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또 그 양적인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화하는 그런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조사가 가능하고 또 네이버 폼을 통해서도 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그 설문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가지시고 조금만 자료를 찾으시고 조금만 도움을 구하시면 충분히 양적인 접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양적인 접근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실 것 하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역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계량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들을 좀 수집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정성적인 접근입니다. 정성적인 접근은 앞서 살펴본 이제 정량적이고 양적인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인데요. 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그리고 아주 지역적이지만 특수한 상황들을 파악하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TV 프로그램 보시면은 다큐멘터리 3일이라든지 또 추적 60분, 그다음에 시사 매거진 2580,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주 개별적이고 아주 지역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촬영하고 또 면담하고 인터뷰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들이 굉장히 그 영상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공감을 얻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입수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신방의 과정을 통해서 목양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체계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정성적인 과정들을 데이터화하는 과정들만 선생님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실천신학계가 굉장히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 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신방을 하고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얻게 되는 자료들을 우리가 다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분석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PBS 하시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단어 체크하고 또 그 단어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도 체크하고 의미들을 구성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와 질적연구라는 저의 책에서 또 자세하게 이 과정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연구해 나갈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소형교회 은퇴 목회자들의 삶, 그리고 산간벽지교회 또 인구 소멸 지역의 목회자들의 어떤 사역과 모습들, 또 그리고 한국교회 청소년 수련회들, 또 부교육자들의 삶, 이런 아주 독특한 맥락이지만 독특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적인 접근, 또 그리고 질적인 접근, 정량적인 접근, 정성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역 사회들을 좀 분석해보고 내 현상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이런 어떤 문제의식만 첫 번째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수준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 환경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들이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과 관련된 사항들, 또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구글이나 네이버에만 치시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DB화되어져 있습니다. 2024년에 최신의 데이터들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행정구역상의 지역 및 시군군의 어떤 통계 자료들, 그리고 연령별 인구 현황들, 또 지역별 상황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경남 지역의 상황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와 또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들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역 환경 분석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는 먼저 방법론적인 접근이 있다. 목사님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론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론적인 접근과 함께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가 공개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방법론적인 접근과 이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좀 지역 환경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가 굉장히 컨설팅이라든지 지역 환경 분석이 만약에 진행되어지면 수천만 원의 돈이 드는데요. 그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속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 환경 분석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함께 그 THM이나 PhD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지도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느끼고 쉽게 여기에 학습을 금방을 하셔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CTS나 또 저에게 말씀 주시면 그 자료들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환경 분석 경남 지역 사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와 우리 연구 방법론들을 적용한 경남 지역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전국의 많은 우리 목회자분들께서는 경남 지역의 사례이기보다 이렇게 보기보다 그러면 저와 같은 프로세스와 방법으로 내가 속하고 있는 지역들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역에 있어서 큰 유익이 있으실 거라 확신을 합니다. 먼저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경상남도의 창원시, 또 의창구, 동읍, 분면, 대산면 등 모든 자료들이 지금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공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살펴봤던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솔팅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추출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창원 특례시가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상황, 또 그리고 의창구, 성산구, 마산 하포구, 마산 해운구, 진해구의 사항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냐면 지금 보시면은 인구 전출입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에서 내가 솔팅만 하시면, 목사님들께서 들어가셔서 클릭만 하시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인구가 바뀌고 있고 우리 지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소비 패턴과 어떤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만 보시더라도 지역사회가 1년 전과 2년 전과 3년 전의 상황이 다르고 지금이 또 앞으로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예측 가능한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접근으로 제가 지금 그동안에 앞서 제가 그 수행했던 연구들 중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자료들을 좀 솔팅해가지고 내용들을 뽑아본 건데요. 제가 세대별로 한번 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그 청소년 파트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이후와 또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식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세대들 것도 좀 보실 수 있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아주 떨어지지는 않지만 높다고도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코로나 이후에 좀 어려운 점들을 소로하고 있는 것 같고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도 신앙적 변화 차이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낮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성경 읽는 시간, 또 기독서적 읽기, 또 친구와의 어떤 신앙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5점 만점에 2점대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다? 아니요 라고 응답하는 것이고, 성경 읽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니요. 또 기독서적 읽기가 늘어났다? 아니요. 또 신앙 관련된 이야기가 늘어났다? 아니요에 대해서 지금 경남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인식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사항들인데요. 내면적 사항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자신들의 심경 변화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모두 좀 보통이거나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 경남 지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적 사항들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들을 위한 어떤 전략적이고 뭔가 신앙적 개선들을 위한 사항들이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경남 지역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냐 했을 때 성경 공부 참여하기라든지 성경 읽기와 같은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지금 굉장히 크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적 특성 안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이 친구들의 기본적인 신앙에 있어서 좀 안정감들이 있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사역들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보셨던 것들은 신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친구들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이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적 요구에 굉장히 제대로 반응해 주지 못하고 있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제대로 케어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음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040 세대들 관련된 사항들을 좀 살펴보니까 304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만족도 요인들이라든지 교회로부터 좀 요구되어지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304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에 있어서 어떤 다른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 내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라든지 또 소그룹을 통한 공동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304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에 의한 진정성 있는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인 책임들, 또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되는 어떤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들, 공공신학적 가치들에 대해서 3040 세대들은 굉장히 많이 만족해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3040 세대들에 대한 어떤 사역들과 내용들을 디자인해 나갈 때 3040 세대들은 다른 세대보다 소그룹에 의한 어떤 관계들을 어떻게 내가 좀 심어주고 만들어줄 것인가, 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통한 본질적인 교회가 대사회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좀 디자인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경남 지역 상황들을 좀 살펴주셔야 의미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040 세대가 좀 불만족하는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3040 세대는 좀 불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관련해서 3040 세대들은 좀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 디자인들을 해나갈 때 있어서 우리가 3040 세대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들의 의견들을 좀 받음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다는 조금 이제 그 바튼업의 형태들, 또 그리고 이들의 의견들을 한번 묻고 합리적인 과정들을 좀 거칠 수 있는 내용들로 사역을 해 나가시고 디자인해 나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3040 세대가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박스로 쳐놓은 부분들이죠.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설교와 관련된 사항들과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3040 세대가. 그럼 우리가 경남 지역에서 3040 세대를 케어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설교와 기독교 교육적인 관련된 사항들. 어떻게 하면 내가 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신앙 성장들을 만들어 나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해 가신다면 3040 세대들에게 매력적인 사역들과 또 그들의 어떤 마음들을 움직일 수 있고 또 터치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항들, 정량적인 사항들이었는데요. 경남 지역의 정성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우리 경남 지역 목사님들께서는 다 아실 만한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이렇게 면담하고 마치 우리가 추적 60분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직접 면담하고 관찰한 것입니다. 관찰되어진 내용들을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목사님들은 이렇게까지 분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만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역의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들을 느끼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내용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의 대상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조금 청취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들 한번 보시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대한 인식들과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교회의 어떤 낮은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입니다. 경남 지역 아까 그 데이터가 주는 것과 좀 매칭이 되는데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세대와 3040 세대들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좀 고령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들에 대한 정성적인 내용인데요. 내용들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목사님,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는 은퇴하였지만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다니고 계신 거예요. 학교도 다니고 있고 아직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든든히 있어야 하고 우리 역시 신앙적으로 양육받고 쉬지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성도들입니다. 라는 인식을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지금 목소리와 의견들을 주시는 거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죠. 지금 교회를 한번 보시면 아마 목사님들께서 사역하시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고신총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교회에 있어서 한 45% 정도가 50, 60, 70, 80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중추적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 전체적인 방향은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60 세대들, 그 이상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있으시고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미래적 차원에서의 교회의 중요성들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동의하시고 헌신하십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박탈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직도 건강하고 교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은 다음 세대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의 대상자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주요한 사역의 대상자들의 구성은 5060 이상 세대가 앉아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지향하는 목회적 방향은 이들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죠. 그 과정들 속에서. 그 과정들이 좀 시간이 좀 지내다 보니까 5060 세대 그 이상 시니어 세대들이 좀 피로도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피로도들을 우리가 좀 목사님들께 좀 케어하고 그것들의 마음들을 좀 어루만지셔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들, 실제로 데이터상에서 보면은 그분들의 경우에는 교회의 충성도가 가장 높고 심지어는 교회의 헌금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교회를 향한 굉장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중추적인 역할들인데 그분들을 교회 사역의 동력원으로 끌어온다면 굉장히 힘 있는 사역들이 또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례조사와 이렇게 정성적인 과정들을 거쳐보니까는 굉장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내가 목회적인 데이터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했을 때 다음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두 축이 되어서 함께 좀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내가 경남 지역 안에서 좀 만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교회는 마산 동부교회입니다. 마산 동부교회는 제가 처음 오늘 방문했고 또 좋은 소문과 좋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일까? 특별히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교회여서 앞서 제가 살펴보았던 그런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들 또 그리고 자료들 또 면담 내용들을 통해서 마산 동부교회 지역사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양덕동의 경우에는 양덕 1동과 양덕 2동으로 구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데이터와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해석하는 내용인데 양덕 1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양덕 2동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고요. 인근 지역에 비해서 인구 이동이나 소비 활동이 좀 낮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분포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60대에서 70대 여성의 인구가 굉장히 높은 독특한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내용들만 지금 본 겁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양덕 1동의 상황들이 비슷합니까? 그런데 양덕 2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양덕 1동보다 약 한 3배 정도가 많았고요. 대형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으로 제가 파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그 차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양덕 이동의 상황들이 아마 어떤 지역인가 아파트 단지가 제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초등 자녀를 둔 40대의 분포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데이터상에서.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면 인구 이동의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소비업종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어떤 경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주는 것은 우리가 마산 동부교회 같은 경우에는 양덕 일동의 사역 패턴과 양덕 이동에 대한 사역 패턴, 예를 들면 전도를 한다, 교회 프로그램들을 구성한다 했을 때 그 뉘앙스와 톤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덕 이동에 있는 이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는 이들이 그 타 지역으로 출퇴근 이동도 많고 또 그 시간대에 있어서 그 집중적으로 사역해야 될 시간대가 다른다는 것들을 양덕 일동과 비교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경 프로그램들, 또 성경부 사항들, 또 전도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양덕 이동에 맞는 방식과 양덕 일동에 맞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내용들이 많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던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덕 일동 상황과 양덕 이동의 상황, 목사님 좀 어떻습니까? 좀 그 상황이 맞습니까? 그 유사한 내용들이 떨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마 좀 아이디어들을 얻으셔서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양덕 일동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인 방법과 패턴대로 사역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덕 이동이 같은 경우에는 3040 중심의 조금은 우리가 지역 특성화에 맞는 전략들이 구분되어진다면 맞춤형의 밀착형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지역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경남 지역의 목회 방안들과 사항들을 한번 제가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들이 조금 다양한데 전체적인 어떤 방향들과 내용들을 제가 경남 지역의 데이터와 자료들을 좀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인데요. 한 6가지 정도의 그 목회의 방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사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니어 관련된 사항들은 경남 지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니어 사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케어하지 않는다면 경남 지역의 목회의 큰 축을 포기하고 사역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남 지역의 어떤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을 향해서 3040과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가야 될 축입니다. 하지만은 그 축과 함께 시니어 사역들과 관련된 축이 만들어져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 전체의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사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경남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떤 신앙적 그 동력으로 이끌어내지 않고 그들의 어떤 목회적인 상황들의 피로들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사역이 좀 힘이 드실 것 같고 또 거기에 그 사역들을 받는 이게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사역들을 위해서 시니어 아카데미, 대학 운영들, 공예 만들기, 체조하기, 그림, 발 마사지, 캘리그라피,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도 사례를 보면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한 영정사진 촬영하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 부분들을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니어 사역들과 함께 3040 세대 예배 회복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경남 지역 창원, 제가 여기는 이제 마산 창원 지구지 않습니까? 창원에 있어서 산업벨트 단지에 있어서는 3040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3040은 굉장히 인텔리들입니다. 지역이 그 지도상에서 제가 보면 경남의 김해 지역과는 조금 또 다릅니다.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거기에는 외국인 중심의 산업단지가 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산 동부교회와 지금 이 지역,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지역은 경남 김해 지역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경남 안에서도 완전히 색깔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럼 이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텔리 3040 세대들이 있고 이들은 정주가 가능하며 앞으로 다음 세대들의 부모로서의 역할들도 감당해야 될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예배 모임이나 가정 예배나 다양한 활동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이들에게 제안해 주신다면 이들이 정주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뽑아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뽑아보시면 와 정말 이 창원 지역은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공사공의 유입들이 있고 굉장히 좀 젊은 지역이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이제 자녀세대 전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전도 불시운동이라든지 자녀세대 배가 부흥 전략들입니다. 이것도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그 상공사공 세대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자기 친구 한 명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2명이 있으면은 그 2명이 한 친구 한 친구씩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로 오기보다는 그 한 친구 한 친구 그러면 배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배가가 된 그 친구가 가정에서 모여도 좋고 아니면 소그룹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모여도 좋고 아니면 어떤 식당과 카페에서 모여도 좋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배가를 해서 그 그룹들을 함께 어울러서 캠핑을 간다든지 교회에 온다든지 어떤 이벤트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과정들로 한번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은 네 번째 축으로서 다문화 이주민 사역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그 가정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사역이라든지 다문화 주일학교, 한글교육, 영어교육과 관련된 사항들로 좀 다루어서 교회 내에서 경남 지역에 있어서는 이 다문화와 관련된 집중적인 사역들이 꼭 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선교 대상으로서 동력해야 될 대상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도 및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공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도 및 선교 전략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신우회를 형성한다든지 또 그리고 제가 데이터들을 보니까 경남 지역 이 지역에 있어서 어떤 학원이라든지 사교육과 관련된 그 비율이나 인프라가 많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회가 조금 더 케어하고 좀 살펴봐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접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 본질에 집중하는 공동체 사역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연구한 데이터들 보니까 이 경남 지역은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그래서 뭔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우리 어떤 신앙의 역사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 준다면 성도들이 굉장히 만족도 있게 따라올 만한 지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뭐 세속적인 가치에 의한 내용들보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공격적이고 더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사역을 해나가신다면 의미 있게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남 지역 밀착형 목회 방안과 방향성들을 제가 살펴봤고 요 꼭지마다 제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좀 보실 만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는 관련된 영역별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는 시니어 사역과 관련해서는 물론 메가처치이긴 하지만은 선한 목자교회 안에 있는 갈렙교회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갈렙교회는 갈렙교회 우리 김용동 목사님과 직접 관련된 사항들도 제가 작업도 했고 또 관련해서 한국교회 앞에 좀 보고를 좀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처치이기 때문에 메가처치여서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갈렙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니어 사역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파악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전략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이풀 시니어 연합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미 이 시니어 사역에 대한 한국교회 관심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교회가 거기에 굉장히 그 그래프와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그 싱크로율 높은 상황 가운데 정말로 우리 사역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우리가 좀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이풀 시니어 플랫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3040 세대의 예배 회복 프로젝트는 우리 성문교회 우리 고동훈 목사님의 사역, 우리 아마 CTS 목회 컨퍼런스에서도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 이종필 목사님 사역들, 이종필 목사님 역시도 우리 목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항동환 목사님 사역, 항동환 목사님 참 재미있게 사역을 하십니다. 정말로 3040과 함께 거침없이 나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참 재미가 있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황 목사님의 사역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세대 및 자녀세대 사역과 전도는 우리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 또 그리고 충신교회 교육국의 이도복 목사님 사역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세대 사역에 있어서 충신교회 이도복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를 통한,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사역들과 함께 연계된 자녀들 신앙교육들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3040 세대와 또 시니어 사역들과 전체적으로 좀 엮을 수 있는 좋은 사역적 인사이트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중심교회 교육국의 이도복 목사님의 사역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도 젊은 우리 부부들을 중심으로 자녀 세대를 굉장히 힘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역시도 인구라든지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인데 그 속에서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서 의미 있게 사역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 사역은 김해 이주민의 집에 이완 목사님의 사역, 그리고 울산 시티센터 교회의 신치현 목사님의 사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김해 이주민의 집에 이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선교적 교회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기관이 아니라 이주민의 집을 통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지자체와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경남도지사 표창도 받았죠. 굉장히 힘있게 사역하고 있고요. 울산 시티센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중심의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문화 외국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팀 켈러의 센터처치와 관련된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도 및 선교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 창원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사역, 참 교육 목회를 중심으로 또 지역사회 안에서 굉장히 힘있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창원 명곡교회 사역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의 사역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오픈해서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고, 특별히 선교적 교회라는 가치들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포항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들은 온 교회가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런 분들의 마음들이 아마 3040 세대가 이야기했던 그 대사회적인 측면들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면서 민감하게 성도들의 필요들을 좀 채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 본질에 집중하는 공동체 사역은 우리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그 어떤 신앙적 색깔과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힘있게 사역하고 있는데, 뜨겁게 말씀과 또 기도 수행하면서 교회들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크게 제가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지역 환경 분석들을 할 것인가. 그것은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와 정성과 정량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경남 지역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제가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적인 그림들을 구성해 보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3번째로는 목회 방안들을 한번 제시해 보았는데요. 타 지역에 계시는, 화면을 보시는 또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 또한 한번 우리 지역에도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부족하지만 목사님들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